자, 이제는 서양사 부분 할게요. 서양사 이제 진행 방법은 일단 서양사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가 서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서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교재를 이제 보충 교재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 교과서 강독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서총이라든지 그다음 서강 그 다음에 서양사 강자 뭐 이런 책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오는 문제 책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일단 서계를 이제 보기 전에 그 서계 앞부분에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 있고 뭐 신석기, 구석기 있는데 신석기, 구석기 건너뛰고요.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 중동 관련된 역사 부분 있죠. 그리고 도중에 또 이슬람 관련된 역사가 있어요. 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기타사 할 때 같이 할 거예요. 요건요. 예.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의 서양사 부분만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부터 봐야 되는데, 자, 그리스의 최근 문제 추세가 예전에는 그리스가 정치인들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테네 정치인들. 근데 은근히 요즘에는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듣보잡 같은 그 주제들을 선택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계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서계를 완전히 하나하나 다 발라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 문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출발점을 에게 문명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에게 문명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에게 문명은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때 외계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 에게 문명을. 자, 그러면 에게 문명이 구성하는 것들은 크게 뭐가 있을까요? 그 문화에. 자, 크레타 문명 있고, 미노아 문명 있죠? 예. 크레타, 제가 말했네. 예, 크로타가 이제 미노아죠. 예.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쪽에 문명이 있어요. 트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소아시아 연안 지역. 이게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격은 청동기 해양 문화야. 예. 그래서 가도기적 문화 특징을 갖고 있죠. 오리엔트 문화를 고대 그리스에 전달해주는 어떤 이제 가도기적 문화였다. 그러면 그 에게 문명의 진행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에게 문명은 이제 몇 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개 이제 BC, 20세기, 그 다음 BC 15세기, 이렇게, 그 다음 BC 12세기, BC 8세기, 이렇게 기점을 잡아보면, 자, 20세기 또는 BC 30세기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20세기 보고, 자, 20세기에서 이제 BC 15세기까지를, 요 시기를 이제 크레타 문명 시기라고 해요. 크레타 문명 시기.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은 다른 말로 이제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죠. 미노아 문명. 예. 그리고 여기 이제 B15세기에 크레타 문명이 망해요. 멸망을 해. 자, 멸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됐다. 아니면 저쪽 북쪽에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미케네인들이 쳐들어와갖고 멸망시켰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미케네 문명이 그 다음이죠. 미케네 문명은 종전에 크레타 문명을 더욱 발전시킨 문명이죠. 예,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근데 미케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도리아인데 망해. 근데 이 교과서에 요즘 도디스라고 해요. 도디스. 예, 제가 배울 땐 도리아라고 했는데 요즘 도디스라고 하더라고. 표기법이. 그래서 BC 12세기 때 멸망하는데 여기까지는 청동기죠. 근데 여기까지 도디스인들은 뭘 가지고 있죠? 철기를 가지고 있어. 예, 철기를. 예. 그래서 이 도디스인들은 인도 유럽 어족들이에요. 그럼 미케인들은 뭐냐? 얘네들도 인도 유럽 어족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좀 빨리 내왔고 저쪽 도디스인들은 좀 늦게 내온 거야. 그러면 여기 크레타 문명을 이제 주도했던 문명은 어떤 민족들이냐? 그건 아직 몰라요. 예, 이들은 그렇지만 이제 미케네 문명들은 인도 유럽 어족들 계통이고요. 근데 도디스인들은 국가를 만들지 않았어. 예, 부족 단위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죠.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자 사용할 일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카톡을 해갖고 문자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때 문자라는 것은 뭐죠? 정치나 행정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전제를 해야 돼. 그래서 BC 11세기부터 BC 8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암흑기라고 하죠. 다크에이지라고 하잖아요. 왜 다크에이지냐? 이때는 문자도 없고 관련된 유물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기 암흑기를 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BC 8세기 이전에 BC 9세기 정도에 전설상이지만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호메르스.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메르스가 쓴 유명한 책이 두 개겠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서사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암흑기에 사회 문화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대본 너무 재밌더라. 어저께 봤어. 어저께 애들 데리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우리나라 사회를 잘 함축돼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결말은 얘기 안 해드릴게요. 스포니까.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천년 후에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생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메르스가 정리한, 물론 그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 일단 정리한 이런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크에이지 시대 때의 어떤 사회 모습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호메르스가 만든 문학 작품을 통해서 파악한 시대. 그래서 호메르스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좀 능력이 게 뭐냐면 호메르스가 이제 문자로서 그걸 남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자가 뭐냐? 고대 그리스 문자야. 이때부터 이제 BC 거의 9세기, 8세기 넘어가면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 문자대 이제 바탕이 됐던 문자가 뭐죠? 페니키아 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상 A 문자나 B 문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문자들은 대중화되지 못했어. 일부 뭐냐면 훈련받은 서기들만 쓸 수 있는 문자들이에요. 엘리트지만.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호메스 같은 그런 일종의 호메스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장님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당시 장님은 주로 이야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글자 생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글자가 뭐요? 대중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BC 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고대 그리스 국가인 폴리스가 등장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폴리스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아테네, 뭐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이제 겪었다. 그래서 에게 문명 잠깐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최초의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라고 했죠? 이 크레타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죠. 미노아 문명의 특징은 전제 왕권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때 전제 왕권이라는 건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왕권에 집중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미노아 문명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크노소스 궁전이 유명하죠. 그 미궁으로 유명한 이 크노소스 궁전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생동적인 문화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청동기 시인이 지금 BC 3000년이지만 문명의 시작은 20세기를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시기를 자, 그렇지만 BC 15세기 때 미케인에게 멸망을 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되게 여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여성적이고 평화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성적 평화. 그래서 전제 왕권을 구축하는데 이때 이제 그 크레타 섬에 여러 도시국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크노소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크노소스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그들의 통치 방법이 좀 특이해요. 보통 전제 왕권은 강력한 뭘 가지고 있죠? 군사를 가지고 있죠. 그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주변을 통치를 했는데 얘들은 그렇게 통치한 게 아니야. 말로 평화적으로 통치를 했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이제 집중됐다. 그리고 상호적인 것보다는 되게 평화를 좋아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는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재정유치 관료제고 도시문화가 발달됐다.
예술 쪽은 정교한 도자기를 제작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정교한 도자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오리엔트나 시칠리아까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또 금은 세공 기술도 또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미궁으로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호 있죠. 예. 그래서 크노소스 궁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와 관련돼 있죠. 미노타우로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얼굴은 소의 모습이고 밑에 다리랑 손은 인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미노타우스를 죽이려고 이제 어떤 소녀가 들어가서 그 실을 푼 다음에 죽이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유명한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전의 프레스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의 여인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잘 그린 그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이제 글자를 사용했죠. 이들 스스로. 그래서 이들 글자를 이제 뭐냐면 이 글자는 성상 A 문자라고 해요. 성형 A 문자 또는 예. 그래갖고 성상 A 문자 또는 성형 A 문자라고 이제 해서 글자를 사용했다는 거. 이걸 누가 발견했죠? 영국의 고고학자인 에반스가 발견됐죠. 에반스가. 예. 그 에반스는 또 미케네 문명을 사용했던 선상 B 문자도 발견됐어. 근데 A 문자는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이. 이게 아마 이제 그 계통이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없어진 사후 계통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독이 안 되는데 선상 비문자, 성형 비문자는 해독이 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케네 문명의 어떤 사회적 조직이나 정치 조직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어. 기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노아 문명의 멸망 원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테라산이 폭발하거나 미케네의 침입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멸망했다. 자, 그러면 미케네 문명 볼게요. 미케네 문명은 크레타 문명을 계승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시켰던 문명인데, 그리고 이제 BC 15세기 때는 크노소스를 이제 지배를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트로이 전쟁은 이제 유명하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다. 예. 그래서 이 트로이가 예전에는 전설상 도시라고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유물 유적이 발견됐죠. 그때 발견된 그 유명한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술레이만. 이 술레이만이었는데 술레이만은 어릴 때부터 호메로스 일리아드를 읽고 이게 이제 신화가 아니라 역사를 팩트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돈을 벌었다가 이제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트로이 유적지를 발견한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발견한 트로이 유적지는 좀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 때 유적지보다는 좀 앞에 있는 유적지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견된 거죠. 트로이 전쟁 때 유적지를. 자, 그 외에도 아게메논의 미케네를 발견을 해서 그 당시 분모나 황금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발견했고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발굴 사업을 했다. 그래갖고 그 에게 문명을 이제 발굴하는데 큰 이바지했던 사람은 에반스하고 이 술레이만이야. 이 사람은 좀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자, 정치사회적으로는 소규모 왕국으로 분리됐어요. 네, 왕국으로 분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계층화된 피라미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왕권이 강했죠. 근데 이제 이 왕권의 강도가 오리엔트보다는 약하지만 그리스 시대 때 그 고대 그리스 있죠? 그때 상징적 왕이 몇 명 있었죠. 그거는 훨씬 강했다. 그래서 중간 정도였다. 자, 경제적으로는 토지 소유는 사유지와 공유주의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붕괴는 BC 12세기 때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서?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멸망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리아인들이 비롯한 이제 그 공격을 받고 멸망을 했고 또 어떤 책에서는 그 당시 바다의 민족이 있어요. 해상 민족이라는 바다 사람들의 대이동 때문에 큰 세태를 내고 했다 이런 것들 바다의 사람들의 대이동 이 바다 사람들의 대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BC 12세기 때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그 미케네 문명의 타격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이트 있죠. 이 시타이트도 이 바다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돼. 그래갖고 멸망을 하죠. 예. 그만큼 BC 12세기 때 큰 뭐냐면 그 어떤 정치적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바다의 사람들의 대이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는 학계에 정해지 못해. 그게 누군지 몰라.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동을 타격을 받고 거기다 도리아인들이 남아오면서 이제 붕괴되죠. 자, 이들이 붕괴되면서 이제 국가란 조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도리스인들은 국가란 조직을 만들지 않고 부족 단위로 살게 되고, 이들이 부족 단위로 살다 보니까 문자 생활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물 유적만 아주 간신히 좀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암흑 시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농경 생활도 회귀하고, 자,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네, 미국 애기 문명 관련된. 자, 19세기 중엽까지 전설상으로 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9세기 중엽까지 전설상으로 존재하고 땅속에 묻혀있던 것은 애기 문명은 1870년대 이후 호메르스의 서사시를 예독했던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위에서 발견됐다. 그 사람이 누구죠? 슐레이만이죠. 슐레이만. 자, 그래서 하일리 슐레이만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점원으로서 활동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40대 이후에 발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호메르스 일리아드의 주제인 트로이 전쟁이 단순한 전설이나 시인의 창작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전쟁임을 증명할 꿈을 꾸고 독학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이 사람이 언어를 8개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예,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문자 언어를 다 익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제가 독학을 하는데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셔다가 돈 좀 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되게 인도 유럽어 좀 같은 계통이니까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된 슐레이만은 1870년대에 소아시아 서북부에는 트로이라는 것을 지목되어 발굴하기 시작해요. 9개 성체와 도시를 발견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요때 발견된 도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이 전쟁 때 유적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유적지야. 그래서 보통 이제 유적지가 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사는 곳은 계속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망하고 그 다음 살고 그래서 이게 1층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2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후에 이제 6층 정도 되는 곳에 트로이 전쟁 때 유적지가 나타났어.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유적지에는 불타는 적들이 되게 많아요. 전쟁 중에. 자, 하여튼 트로이 문명 자체가 존재했던 걸 알려줬잖아. 일단은 그런 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의 용기를 얻은 슐레이만은 다시 트로이 공격의 총사가 아게마논이라는 사람, 아까처럼 얘기했죠. 아게마논의 미케네의 발굴을 해서 그 분모와 황금 마스크를 비롯한 많은 유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공을 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 인물이.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활용정정적인 또 하나의 발굴이 뒤따랐다. 그래서 이제 활용정정은 용에 뭘 그리는 거죠? 눈깔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마침표를 끊는 제일 중요한 공적을 세웠는데 1900년부터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에반스, 아까 지금 언급했죠? 이 사람이 미노스 왕이 지배하는 해상 왕국이 있다고 전해지는 크레타섬 북쪽의 이 쿠노소스는 그 당시 크레타 여러 도시국가 중에 상당히 큰 도시국가야. 그리고 거기에 왕을 뭐라고 하냐면 미노스라고 해요. 미노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미노스 왕의 미궁을 알려진 궁전을 발견했다. 자, 이로써 트로이 전쟁의 사실성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보다 앞선 시기의 애기 주변에 고도의 청동기 문화가 성립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에단스는 선상 문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 선상 문자를 크게 A 문자와 B 문자가 있죠. 그래서 선상 A 문자는 어느 문화와 관련있대요? 크레타 문명. 선상 B 문자는
미케네 문명. 그래서 이제 A 문자는 해독이 불가능하고 B 문자는 해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상문자에 기록된 도판 문서를 발견했거니와 그것들은 미케네스토, 특히 트로이 공격의 그리스 영웅인 네스토의 거성을 생각하는 피로스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 4개의 문자 해독을 위해서 에반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영국 건축가의 우연한 기회로 이 문자 해독을 발을 넣었던 사람이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1952년 아모크리 형식으로 적용해서 성상 비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게 그리스 초기 때 언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로써 에게 문명은 특히 미케네 문명에 관한 연구는 획기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이 문자를 통해서 정치 구조나 사회나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러나 이보다 앞서 크레타에서 발견된 성상 A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크레타 문명을 세웠던 민족이 인도 유럽족이 아니라는 점이야. 인도 유럽 계통이면 지금 문자, 예전에 파악한 문자를 바탕으로 뭐야? 유출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각본 문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선상 A 문자는 완전히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화 문명 먼저 볼게요. 민화 문명. 에게 문명은 미노스 왕에 따라 민화 문명과 그리스 본토의 트로이 문명을 그때 미케네 문명을 구분한다. 크레타를 중심으로 발전한 민화 문명은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원전 3000년기에 청동기가 시작됐고 기원전 2000년기에 이제 성상 A 문자에서 하니까 이때부터 도시국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명의 담당자는 인도 유럽어족 아니면 소아시아부터 이주민이 되는데 인도 유럽어족보다 소아시아 이주민이 설이 유력해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민족인지 지금 파악할 수 없지만 그 소아시아부터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화 문명은 기원전 2000년기에 접어들어 비약적인 발전하여 정성균을 마련했다. 정교한 도자기가 제작됐고 이 도자기가 이제 널리 사용됐다고 했죠. 해외에도. 크노소스에는 미너스 왕의 장려한 궁중이 건조되었다. 미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궁중은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방과 나나로 배치된 미궁의 인상을 풍긴다. 그 궁중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중의 지진 탓인지 또는 이집트에 추방된 시소스족의 침입 탓인지 정확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시소스족은 상당히 좀 이집트 역사에서 좀 중요한 민족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타사 할 때 얘기했지만 보통 이집트에서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누고 그 고왕국, 중왕국 넘어갈 때 1변동기, 중왕국에서 신왕국 넘어갈 때 제2병동기였는데 이 병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민족이 시소스족이야. 그래서 이 시소스족은 어떤 단인한 민족이 아니라 복합 민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그때 이제 이집트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 뭘 전파했냐? 이때 이제 청동기를 전파했어. 청동기. 그러니까 이 말은 고왕국, 중왕국 갈 때는 이집트는 어떤 단계? 신석기 단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동기가 이때 들어온 거야. 좀 놀랬죠. 우리가 이집트는 청동기부터 출발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 하여튼 그거 원인은 알 수 없어. 그러다 기원전 16세기 두 번에 거쳐서 파괴되고 재건되었고 기원전 1450년경 선상 A 문자 대신에 B 문자가 나타난 바. 자, A 문자 대신에 B 문자가 나타났다는 건 의미가 있죠. 왜냐면 A 문자는 크레타인이 쓰고 B 문자는 미케네인이 쓰잖아요. 그러면 크레타 섬에 B 문자가 이제 출현됐다는 거는 이 섬이 누구가 이제 됐다는 거야. 미케네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해서 거기를 장악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케네인들이 크레타를 지배한 걸 사실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 추정이에요. 기원전 1400년 그냥 크노소스의 궁전은 도년 결정적으로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지 않았으면 민어와 문명을 종말고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민족의 침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으니까 예전에 왕조의 수도를 재건할 필요 없겠죠. 자, 그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테다설의 폭발, 그 다음에 데일, 그 다음에 미케네의 침입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테다설의 폭발과 뭐가 그게 관련돼 있냐? 화산이 폭발되면 일단은 이런 연기들이 어떻게 주변을 쫙하게 갈리죠. 그러면 햇빛을 못 받아. 그러면 2, 3년 동안 그 지역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되면서 큰 문제가 됐고 최근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한번 폭발되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돼. 그거는 자.
미노아인들은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해상무역을 종사했으며 우수한 건축가자, 기술자 및 예술가였다. 그는 바다라는 자연의 장벽을 믿고 궁중 주변에 삼각을 추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는 동부 지중해뿐만 아니라 오리엔트까지 널리 사용됐다. 자, 미노아의 정치 사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전설상의 미노스 왕은 그 전제적인 제사자경 왕이 재정일치 왕이 잘 조직된 관료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치한 것 같다. 요거는 아마 미노아 문명 외에도 오리엔트 문명과 크레타 문명의 동일점이에요. 공통점이죠. 재정일치국가 그냥 관료나 신관을 통해 통치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크레타는 여러 이제 자국 왕국으로 이제 분열됐으나 기원전 크노소스가 16세기 때 지배자가 이제 섬 전체 통일적으로 지배하게 됐고 그때 이제 미노스 사회는 전체 활발하고 유복하며 즐거운 양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노예 계급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노의 예술이 나와요. 그래서 미노의 예술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쓰나 꼭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뒤에 넘어가면 미노아 예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교한 도자기, 화려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레스코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미케네 문명을 보죠. 미케네 문명은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적이에요. 전투적이고. 그러니까 크레타 문명은 좀 약간 성격이 달라. 이 미케네 문명은. 자, 미케네 문명이 사용했던 문자는 성상 비문자죠. 그래서 이제 성상 비문자의 해독으로 미케네 누가 해줬어요? 벤트이스. 성상 비문자를 발견한 거는 에반스고 그걸 해독한 사람은 벤트이스. 자, 해독으로 미케네 문명의 담당자는 그리스인의 선조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2000년부터 파선 쪽으로 남하해서 그 당시 파상 쪽으로 남하해가지고 그리스 본토의 자유적 원주민과 혼합했다. 이걸 알려면 인도 유럽어족의 이동 과정을 봐야 돼. 원래 인도 유럽어족은 어디에 있었던 민족이죠? 카스피아 아시죠? 이 카스피아 북쪽에 있었던 민족이야.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동을 했어요. 이동 시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약 BC 20세기, BC 30세기 이동했다 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동을 쭉 하다가 이제 얘네들 유목민족이니까 쭉 내려온 그 일파들이 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아리안 민족이죠. 예. 그 다음에 저쪽 이란 쪽으로 내려온 게 파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쪽 터키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시타이트. 그 다음에 저쪽 그 러시아 쪽으로 간 애들이 슬라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리스 남쪽으로 해서 반도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미케네, 그 다음에 도리스, 이런 것들이야. 이오니아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케네, 이오니아, 도리스는 실제로 뭐예요? 같은 부류 사람들이야. 다만 먼저 내려오는 민족과 나중에 내려온 거 계통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럽에 갔다 와서 서유럽이나 동유럽 같은 게르만족, 그다음 라틴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계열들이 다 인도 유럽어족들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인도 유럽어족들은 이동하면서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철기 문화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기마 있죠. 기마술 이런 것들을 전파했어요. 그런 것들은 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이란하고 중동에 살고 있는 그 중동역 그 아랍인들하고 다른 거 아시죠? 네.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쓰고 이란인들은 뭘 써요? 이란어를 써. 중동 그 아랍어 쓰지 않아요, 이란인들은. 네. 근데 다만 종교만 뭐예요? 같을 뿐이야. 근데 그 종교도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들은 이제 중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스 반도에 많은 소왕국을 건설했고 미케네는 펠로폰네스 여러 왕국 중에 황금의 미케네로 이룰 정도로 부강한 맨주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소왕국 중에 제일 큰 왕국이 미케네 왕국이었어요. 참고로 여기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 신화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스파르타가 나와요. 스파르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테네가 나오고 근데 이때 아테네 스파르타는 뒤에 아테네 스파르타하고 다른 거예요. 지명만 똑같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미케네는 선진 문화인 미노아 문명을 흡수하여 발전했으며 기원전 16세기는 그리스 본토의 미노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노아 영향이 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다면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자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났죠? 트로이 전쟁이 났죠. 예, 이 트로이 전쟁은 신화에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신화에 나올 때 역사 사실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 역사적 사실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호메로스죠. 예, 물론 신화 그대로의 내용은 아니겠죠. 신화는 이제 어떤 역사 사실 반영한 거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난 아테네 왕조와 뭐 스파르타 이거는 뒤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아니라 그 당시 도시국가 명칭이에요. 다른 국가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미케네 문명이 어디까지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오니아에 있는 트로이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미케네가 이제 세트를 해서 해상의 민족,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해상 민족부터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기원전 12세기 때 그 마지막 이주자였던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서 이건 도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기의 그 표기법하고 최근에 그 교과서 표기법이 좀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상당히 많아. 그래갖고 이것도 좀 구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미케네는 민화에 못지않게 번영하여 부유했으며 왕족을 위해서 커다란 벌집 같은 원상 분모 같은 걸 지었으며 도시 주변에 두꺼운 거석으로 견고한 성벽을 축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성벽 이름을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지도 나오죠. 거기에 크레타가 있고 크레타 제일 중심 도시가 크노소스. 그 다음에 저쪽 이제 펠로폰네스 쪽에 있는 것이 그 미케네 문명이고 그 중심 도시가 미케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도 있고 여기 뭐 스파르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아테나 스파르타는 다른 국가다 명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 지역에 있죠. 이오니아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오니아인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그리스인이에요. 예. 왜 해상무역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연안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트로이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밀레투스라는 곳이 있죠? 이 밀레투스는 나중에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된 곳이야. 오히려 본토보다는 이오니아 지역이 좀 잘 살았어. 그 지역이 왜냐면 좀 오리엔트 지역하고 가깝고, 무역하고 서로 해갖고, 이쪽이 좀 부유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곳곳에 여기 연안 지역에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많죠.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이거 식민도시들은 왜 만들어졌냐? 자, 아테네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인구를 방출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좀 정복한 사람도 있고, 아테네 같이 뭐냐면 인구를 방출해서 주변에 이제 식민도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또 무역도 같이 하고, 근데 그 식민도시들은 내 집까지 안 들어가. 왜냐면 해안가만 있어. 왜 그러냐면 내 집까지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안가에서 거점을 말고 이제 있었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보면 그 남쪽에 남이탈리아 지역에 마그나 크레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남이탈리아 그 해안 지역에 거기에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식민도시를 통해서 그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죠. 군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장보병을 바탕으로 한 파랑크스 제도 원래 그리스가 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이 그리스 식민도시에서 받아들이고 그 문화과 예술도 그리스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미케네 문명은 미노아는 상당히 여성적이죠. 근데 여기는 남성적이야. 쌍무적이고 군사적이야. 전쟁 되게 좋아해. 그래서 상무적 군사적인 게 뭐냐면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산은 농업과 목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실을 중심으로 분업한 수공업도 발달됐다. 그 다음에 국내 교환 경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육도 매우 활발했다라는 거. 미케네인들은 뭐 제우스, 포세이돈 같이 후대 그리스인이 믿었던 신들을 숭배했고 신봉하였으나 그보다 미노아인들이 믿었던 뱀 여신을 더 신봉했다. 그 다음 미케네 사회 구조는 오리엔트 사회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밑에 국왕이 있고요. 그 밑에 전사계급, 다음에 서기, 상인과 농민들, 최하층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때 국왕의 권한은 오리엔트 전제 군주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폴리스의 그 왕들, 상징적 왕들보다는 권한이 컸던 거죠. 그래서 오리엔트와 고대 그리스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서기단 존재죠. 서기. 이 서기는 행정문서들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 작성한 전문 관료들인데, 이들은 이제 문자를 습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자를 습득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고,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뭐 미케네이들의 어떤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납제에 의해서 왕정으로서 국왕은 강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했고, 호메로스에 나오는 그리스 왕들에 비하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오리엔트의 전제군주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다. 국왕 밑에는 전사단이 조직됐고, 일종의 이들은 봉토를 소유한 대지주로서 귀족적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자, 참고로 그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하려면 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 자, 각 총량에는 행정과 공납을 관장한 총장이 있었고, 토지 소유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각기 존재하고 있었다. 공유지의 존재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하게 말해주고 있고, 사유지 존재는 평민의 공동체의 성격에서 경제적 자립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전 상고시대 때는 뭐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항상 공유지가 있어. 그 공유지에서 생산된 부분을 뭐 일부는 마을 자체 쓰고 일부는 세금을 갖다 바쳤죠. 이런 것들 용서 쓰게 된 거죠. 자, 미케네이 국왕은 오리엔트 전제군주화였다는 걸 억제하는 요인이었다. 왜 억제하냐? 자, 전제군주화 되려면 강대한 토지를 가지고 막강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미케네이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토지도 상당수가 뭐냐면 개인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강한다 해도 항상 그 뭐냐면 오리엔트 전제군주제보다는 뭐죠?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 경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왕권 강하다, 약하다는 거는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전 시대나 동시에 그 옆에 나라들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노예제는 주로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가 발달됐으며 수천 명의 남녀노예가 그 기능에 따라 노예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케네 사회는 오리엔트와 그리스, 뒤에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의 중간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폴리스에 이제 보죠. 폴리스. 자, 폴리스는 이제 BC 8세기 때부터 등장을 했어요. 도시국가 형태인데, 대개 보면 부족, 한 3개에서 4개 단위의 이제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을 침해 맞고, 단합을 깨서 폴리스는 국가를 만들고, 이 폴리스 국가 단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수는 많은데, 분열돼 있었어,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 규모도 되게 작았고, 뭐, 커봤자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 그 정도인데,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인구 해봤자 뭐, 10만 명? 20만 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는 뭐, 잘해봤자 5천 명, 1만 명. 이게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서울에 한 동도 안 되는, 큰 뭐냐면 도시국가들이었죠. 동네 국가야, 동네 국가.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리스에서 볼 때 아테네 역사만 보냐, 거기다 좀 약간 스파르타 역사 배우냐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게 대부분 아테네밖에 없어요. 스파르타 약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예전에 그리스의 자연환경, 지중해 어떤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도 돼 있고, 산호 많기 때문에, 항상 분열돼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휘과거 예전에 통합 문제 낼 때 중요한 거고, 요건 그냥 각자 보세요. 그냥 그리스의 이제 환경을. 그럼 우리가 볼 게 이제 뭐냐면, 폴리스 성립 과정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도리아 남하로 미케네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선상 비문자로 사라졌죠. 국가란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약 300년간 이른바 무슨 시대? 암흑 시대가 이제 되었죠. 자, 이 시기에 그리스인들의 생활이나 사회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없고 이 시기에 끝나고요. 거의 BC 9세기 정도에 호메라는 사람이 예전에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 내려왔던 것들 문자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문자가 뭐냐면 페니키아 문자를 바탕한 고대 그리스 문자야. 그래서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나마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뭐라고 한다? 호메로스 시대라고 해요. 호메로스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이제 사회구조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서강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뭐냐면
딱 끊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거기는 그냥 에게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우리가 굳이 그걸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겠죠.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도리아족의 많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면서 펠로폰네스 반도와 크레타에 자리 잡았을 때 이를 피하여 이주야는 그 일부가 아테네에 위치한 아티칸 지역에 이제 모여 살게 되고 일부는 에게와 소아시아 반도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리스 이주민들은 자리 잡은 소아시아의 해안 지역에 인접한 섬들은 이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한다? 이오니아인이라고 해요. 자, 그들은 미케네 문명의 유산을 지니고 이주했고 또 이오니아 지방이 오리엔트 문명의 접촉이 용이했기 때문에 문화 발전이 본토보다 더 빨랐어요. 예. 그래서 폴리스도 이오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어. 여기가 이제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 초창기 철학자를 자연 철학자라고 하죠. 이들도 되게 이오니아 지역, 특히 밀레투스 지역이 바탕이 돼갖고 이제 발달이 됐죠. 자, 그것은 적대적인 많은 선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이주한 그리스인들은 저마다 해안에 멀지 않는 방어를 하기 쉬운 곳에 택할 성벽을 쌓고 도시적인 생활 형태, 즉 폴리스를 건설해야만 했다. 그 이유를 말했죠. 이오니아 지역은 그리스인이 원래 살았던 지역이 아니야. 연해안만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토까지 진출하기 힘들죠. 내륙까지는. 왜냐하면 원주민들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거점, 해안 거점 중심으로 해갖고 해안가에 도시를 쌓고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서 그걸 생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런 형태들은 그 이오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당시 그 그리스인들이 팽창해 가면서 식민동시를 만들 때도 내륙까지 안 들어가요. 다 어디 부분? 연해안 부분만 도시국가를 형성하죠. 자, 그 다음 미케네 사회가 붕괴되면 그리스에는 보통 3개, 4개 구조로 이제 그 구성된 소왕국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됐고 부족 밑에 이제 몇 개 형제단과 시족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생활단위는 개별 가족으로 구성된 촌락 공동체였고 처음에는 목축과 농경의 주업을 삼았지만 점차로 수공이 발달하면서 분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미케네 시대에 비해서 왕권은 훨씬 미약했고 부족장에 내 유력한 귀족들이 으뜸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장은 또한 토지 소유에 있어서 미케네와 달리 공유주와 이에 따른 공동체 규칙가 없고 총락 공동체 성격은 저마다 클레오스라는 그 소유자에서 경제적 독립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공유지가 없고 이제 사유지만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미케네 사회가 붕괴되면 이렇게 내용은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호메르스와 오디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인의 독특한 생활체인 폴리스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알 길이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집주설이야. 이게 대표적인 건데 집주설은 뭐냐면 외부부터 이제 도리아족이 남아와 외부부터 공격 등등등 해가지고 부근의 가까운 총략끼리 모여서 도시를 형성해요. 예. 그래갖고 이 도시를 형성하는데 보통 3개에서 4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형성을 하는데 되게 이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형적인 구조가 도시가 있고 중앙에 그 다음에 주변에 농촌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형적인 구조고 이 집주소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건 일반원이고 예외가 많다. 이를테면 주변에 농촌이 없고 하나의 도시에 폴리스만 있는 거 그리고 도시는 없고 폴리스만 있고 농촌만 있는 거 등등 여러 형태의 뭐냐면 그것도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와 그 주변에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그리스가 이제 페네키아에 뭘 받아들였다? 알파벳을 받아들여서 기원적 9세기 말 넘어가면서 있고 호메스 작품도 이 문자 생각과 관련돼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페네키아 알파벳을 받들어 고대 그리스를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특정 계급들이 소유했던 문자 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일반화되고 많은 기록물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폴리스의 이제 도시공주가 나왔는데 이건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대체로 이제 폴리스라는 중심이 되는 도시는 대체 해역부터 가히 멀지 않는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도시는 폴리스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이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때 이제 성벽 안에서 둘러싸인 도시 안에서 그 도시의 수호신이 오신 신전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되게 높은 고지에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성벽이 있고 거기에 신전이 쭉 있죠. 아테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죠? 아고라가 있죠. 아고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기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성벽으로 이렇게 무장된 둘러싸인 위로 올라가. 아크로폴리스 중심에서 방어하고 이렇게 딱 일반 생활은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 자, 이 아고라는 일종의 광장이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이게 주로 시장인데 그 당시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왔어. 그럼 남녀 평등이 잘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장보러 왔냐?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밖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는데 그때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도 같이 논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아고라는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생활 장소자 시민의 사회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폴리스 성립 당시에 집주가 행해졌을 때 중심지로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귀족과 수공업자 또는 상인들이었고 농민은 총락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귀족도 그 근거를 그대로 농촌에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 성립 이전에 공동체의 성격이 파괴되는 일 없이 그대로 확대되어 폴리스 자체가 하나의 시민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폴리스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완전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상이 뭐냐면 노예. 노예는 아니 시민권이 박탈됐죠. 그 다음에 자유인 중에 제유외인. 이건 뭐야? 외국인이야. 근데 이 외국인이 우리처럼 이게 뭐냐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 외국인은 아무리 자기가 10대 넘게 사도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외국인이야. 같은 그리스인이고 그리스 말 쓰고 생활을 공유해도 예전 선조들이 부터 지금까지 시민권이 없으면 외국인 분류돼요.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자, 이상과 같은 염두에 두고 폴리스 간단히 규정하자면 그것은 종교적, 경제적 유대를 결합해서 법에 의해서 규제된 완전한 독립성과 주권을 가진 시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폴리스에 있는데 이 폴리스의 고종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스의 그 시기 구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시기 구분까지 기억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서양서 강좌에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그때 뭐 본토마을 200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민도시까지 합치면 1000개를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전체 폴리스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폴리스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레네스라고 했어. 헬레네스는 뭐예요? 헤라의 자손들이란 뜻이죠. 헤라의 자손들. 그 이민족을 바로바로인 야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별했으며 헬레네스가 사는 곳은 본토와 식민도시를 거쳐 헤라스라고 했어요. 헤라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다른 주변의 이민족들 다 무식하고 그 야만적인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 볼 때 그냥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거고 오히려 주변의 민족들이 훨씬 더 뛰어난 민족들이 많아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폴리스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 있죠. 이게서 신전을 통해서 인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인보 동맹은 델피 그 아폴로 신전에서 신화폐 맹세를 받고 해서 동맹을 맺은 거야. 그래서 거기 델피 신전 주 유명하죠. 신탁으로. 그래서 항상 전쟁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면 거기 가서 신간에 뭐냐면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근데 그 신탁 내용이 되게 예매해.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둘러싸고 나중에 해석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신간들 예매하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어차피 해석이 너네들 한다면 그건 너네들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펠로폰네스 반도 서부에 있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은 그 776년부터 4년마다 폴리스에 참관 체전을 열었고 그 기간 동안 폴리스 상호 간의 전쟁이 금지됐다. 자, 그러나 이러한 동족의식의 부분적인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폴리스란 작은 도시국가 분리 상태에 있다가 결국한테 누구한테 망하게 된 거야?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필리포스에 의해서 그 다음 또 그 아들 때인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식민활동과 사회 변화를 보죠. 자, 폴리스가 성립된 기원전 8세기에는 호메르 시대의 왕들이 사라지거나 종속하더라도 실권이 없는 명목산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고 정치의 권력은 귀족에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의 성립을 귀족 정치와 연계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왕은 있지만 거의 없어졌구나, 쫓겨났구나.
왕이 거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 두 명의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이 별로 실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촌락당에서 한 부족의 성격이 강한 왕조부터 실권을 빼앗은 귀족들이 통치 편의상 중심시로 집중했을 것이다. 귀족은 이제 중심시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 귀족은 평민보다 많은 토지와 가축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혈통과 가계를 뛰어난 자입니다. 그는 신들의 영웅, 그다음 왕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가장 유력한 시족 출신이다. 그리고 귀족들은 기사로서 폴리스망의 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요때 기사라는 것을 우리 중세시대 기사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요때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 기사라고 했어요. 원래는 어떤 계층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사는. 원래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을 기사라는데 되게 이 기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뭐냐면 재산이 있고 있어야 돼. 시간적 여유가. 그러다 보니 귀족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 이 기사라는 의미가 이제 이때부터는 에키테스 어떤 계층의 의미로 이제 전환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되게 그 계층의 어떤 명칭들이 이런 그 군사적 명칭, 집단의 명칭, 병종의 명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는 젠틀이라는 사람도 있죠. 젠틀도 뭐냐면 농보를 갖추고 있는 보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정도. 이들 젠틀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계층이 돼버린 거잖아. 예. 그러니까 농보 정도 그 장궁을 갖출 수 있는 보병이면 그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젠틀이라고 불렸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폴리스방이 주요,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초기 때 얘기하는 거야, 폴리스 초기 때. 그 미케네 시대 때 전투의 주요는 전차였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중부장한 기사들 1대1 싸움으로 전투 양식 변하게 되었다. 말의 사육이나 중부장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것은 모두 기사의 자담이었다. 유럽에서는 그렇죠. 유럽에서는 특별하게 징병제 그렇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그 전쟁이 나면 자기가 뭐예요? 부담을 다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직업군이 아닌 이상은 전쟁 나면 자기가 부담을 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유럽에서는 그게 있어. 내가 부담을 내갖고 전쟁에 나서 이겼어요. 그러면 뭘 주장하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해.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흘린 만큼 뭐냐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투표권 확대나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귀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갖고 희생을 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초창기 폴리스의 정치는 누가 했겠어요? 귀족들이 했겠죠. 당연히. 자, 그래야 이제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고 폴리스 방위의 전사단을 구성한 귀족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자, 한편 평민 중에 약간의 수공업자와 상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두도 이제 대다수는 클레로스, 그러니까 계층 이름이에요. 분배지를 소유한 중소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본토의 보아오티와 같이 자리 잡은 기원전 8세기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본토의 보아오티아에 자리 잡은 기원전 8세기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헤시오도스는 그 당시 유명한 또 서정시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기원전 8세기인데 이때 이제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 사회구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쓰는 것이 노동의가 세월, 신통기 이런 작품들인데요. 자, 거기에 그가 쓴 이제 노동과 세월을 보면 농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당시에 이제 표준적인 농민은 두세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고 농경기에 일꾼도 고용하여 직접 땀 흘리면서 농사를 종사하는 자연농민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큰 여유가 없었고 가장 큰 두려움은 분배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이러한 농민이라 생각된 헤시오도스는 그들을 대변하여 귀족의 부정한 재판을 가차없이 비판한 것과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활동의 성격과 자유로운 독립적인 자연농민이 존재한다고 알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BC 6세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신민도시하고 모도시 간에 할만 교육이 이루어지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 그걸 또 혜택을 받는 부연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 몰락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그죠. 그리고 부연 평민들은 또 자영농민들 가지고 있는 땅들을 매매를 해요. 그 대규모 농장들 형성되고 예전에는 밀을 재배했는데 이때부터는 상품성 있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걸 또 재배해.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경제가 이제 취약한 거지.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죠. 한 작물만 재배하면 항상 취약하게 돼 있어.
특히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 기호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항상 밀을 어떻게 공급하냐. 그게 정치가의 중요한 목적이었어. 어떤 정책 방향이었고. 자, 그럼 이제 뒤에 얘기고. 자, 폴리스의 귀족 지배 체제가 동영을 가져온 것은 신민운동과 그로 인해서 폴리스의 사회경제 변화다. 그래서 이미 에게와 소아시아에 진출했던 그리스는 기원전 8세기부터 약 2세기 거쳐서 해외 진출과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 당시 그리스인들 해외 진출과 시민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는 상업상 목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 폴리스라는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인구 규모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증가하면 거기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잉여 인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같이 나가면서 뭐냐면 그 해안가에 시민도시를 만들고요. 본래 모국과 이제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모국하고 시민도시는 서로가 종속 예속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지만 독립국가지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북동쪽부터 달라네스과 보스포루스 해협 그리고 지중해 연안 먼저 갈리아까지 에스파냐 그냥 심지어 이집트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민도시는 프랑스 마실리아, 그게 마르쉐유죠, 지금. 시칠리아 시라쿠사, 이탈리아 네아폴리스, 지금 나폴리, 그리고 이제 포함한 마그나 크라키아는 그 남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 시민도시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죠. 남부 이탈리아 일대 수많은 그리스 시민시를 묶어서 로마인들 마그나 크라키라고 불렀고, 그리스의 명칭도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시칠리아와 서부에서는 이미 카르타고가 시민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동부에 시민을 했다. 그래서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카르타고 시민도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동부 시민도시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를 둘러싸고 누가 싸워요? 로마하고 카르타고 싸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를 둘러싸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있고, 가장 대표적인 시민도시가 쭉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우리 비잔티움 어디에서 많이 봤죠? 나중에 로마가 여기에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의 명칭이 비잔티움이었어. 그리스 시민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민도시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뭘로 개칭되죠? 이스탄불 이렇게 개칭되죠. 흑해 연안, 나일강 있고 그리고 멀리 에스파냐까지 무역 거점이 건설됐다. 자, 해외 진출과 시민동이 되게 이제 많은데 사회에 안정했다는 인구 증가. 이거 뭐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요즘에 하도 서계에서 이상한 데도 골라서 내니까. 자, 뭐 한두 가지 외워두세요. 사회 안정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가. 정권을 장악한 귀족층 내부의 갈등과 분쟁. 귀족과 같은 대지주의 압박을 받은 소농민, 빈농에 대한 토지 갈망. 해상무역의 확대 욕망. 해외 진출하는 개척자의 모국심 등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사회 안정을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가. 일종 방출이죠, 방출.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서강에 나와요. 첫 번째 유형은 아테네 유형이야. 이 아테네 같은 해상무역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방출하는 거야. 이들을.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유형인데 스파르타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죠. 정복국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정복해서 땅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요. 이게 좀 경우와 방법이 다른데. 자, 하여튼 새로이 건설된 신민시는 일반적으로 모시와 정치적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민시하고 모시의 관계를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를 받지 않고 저마다 독립을 유지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모시의 방언, 습속, 정치제도, 간직력, 제사를 그대로 이식해왔으며 그 본토와 신민시 간의 상한 문자와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에서 유대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됐지만 예전에 사람들 와서 모시에서 건너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정치, 사회, 경제 어떻게 이식된 거죠. 이것도 이제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인들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원조가 영국인이었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가 어떻게 된 거야? 미국에 그대로 이식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미국인들이 개길 때 항상 들먹인 게 영국인들 논리 아니야. 그럼 왜냐면 그렇게 교육 받았어 자신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냥 이해해 두시고 그냥 일찍이 건설된 소아시아 식민시를 비롯해요. 학기로부터
서부 지중해 거쳐서 그리스 세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식민 도시에 이제 점점 비축이면 해상무역이 발달되고 이것이 또 본토의 상공을 발전했어요. 해상무역, 그 다음에 본토의 상공무역. 그래서 대략 이게 이 시기가 이제 체계도마다 약간 다르긴 다른데 그 BC 8세기부터 BC 6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때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부유한 평민들이 뭘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중장 부병으로 무장하면서 또 정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테네 뭐 그냥 수공업이 어떻고 쭉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아테네 직물 뭐 도자기, 금은 세공품이 주요 내용이었고 노예를 이용해서 이용해갖고 이제 생산했다.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러한 상공의 발달은 기원전 7세기 니디아로부터 니디아라는 나라는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시아가 멸망한 후에 4개로 분열됐죠. 어떤 나라? 메디아, 리디아,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그래서 그 니디아는 그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때 이 니디아에서 화폐를 처음으로 사용했어. 화폐. 이 화폐 사용 습관이 어디로 건너온 거야? 그리스로 건너오죠. BC 7세기 때. 그래서 본토의 주된 그 도시국가들 저마다 이제 화폐를 주장함으로써 아테네는 이 점에서 매우 유리했다. 왜 유리했냐? 그때 이제 화폐들이 주로 뭐냐면 은하였어요. 은하. 보통 이제 금화가 있고 은하가 있잖아요. 보통 침략화폐가 이제 금, 은, 동인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금화가 많이 사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금화 많이 사용한 건 나중에 18, 19세기 때 넘어와서 많이 사용한 거 금화는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 왜 금화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냐면 이게 시기한데 화폐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시소성이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금이 별로. 그러다 보니까 시소성을 가지고 있고 화폐 사용 빈도가 많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은하가 주로 사용했어요. 은하가. 이건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그래요. 금화도 사용했지만 주로 은하를 많이 사용했어요. 은하를. 자, 근데 이때 이제 아테네가 이제 은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 게 뭐냐면 레오니오 은강이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은강. 그래서 이제 이 은강은 국가 소유였으나 개인 기업에 이행됐고 수천 명의 노예가 사육됐으며 채굴 방법에서 재정 기술이 매우 우수했다. 그래서 레오니오 은강에서는 국가 수입의 기업가의 수입이나 기업가의 소득은 아테네 군사 유지와 경제적 발전, 문화적 큰 공헌을 했다. 뭐 있는데 이때 이제 아테네 군사 유지에서 좀 보는 게 뭐냐면 이거는 뒤에 얘기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예요. 이건 뒤에 얘기를 좀 앞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원래 레오니아 그 은강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 페르시아 전쟁 때야. 페르시아 전쟁 때.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제1차, 제2차,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있죠? 뭐 1차는 실제 안 했고 2차 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2차 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때는 그 아테네가 해군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테네는 해군 하는데 실제로 해군이 없었고 육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2차 때 아테네 싸운 것도 마라톤 전투에서 육군이 싸운 거잖아. 중장부군인 육군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아테네 전투를 이끌었던 밀티아데스가 뭘 주장했냐면 이 당시 나우니아 강산이 이제 발굴되니까 이 강산을 그대로 이제 뭐냐면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후에 뭐냐면 그것을 이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군을 만들 것이냐 그 논쟁이 있었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 결론을 냈냐면 이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해군을 만들자. 왜냐면 나중에 누가 쳐올 걸 대세요. 그 페르시아가 분명히 다음에는 해군을 통해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쳐도니까 바다에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뭐가 필요하다? 함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함대 건설에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크게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면 뭐 육군, 해군 이렇게 하잖아. 페르시아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2차 때 이후부터 해군이 만들어지기 생각. 그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살라미스 해전 부분은 나중에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밀티아데스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테미스토클레스예요.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에 이긴 거고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가 앞날 예언하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화폐 경제 이끌어간 상공업 발달 농업에도 영향을 줬죠. 이미 호메르 시대 때도 대토지 소유자였던 귀족 중에
그 남은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시장에 팔거나 수출하고 있었으나 해상무역과 교환경제가 이제 발달되니까 이러한 경영이 더욱 촉진돼요. 그래서 아까 대규모 가수 재배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경영의 발달은 소농에게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됐고, 특히 이제 이때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이들을 이제 뭐냐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들에게 부채를 지고 선왕이나 농업 노동자에 전락했다. 이때 귀족뿐만 아니라 부유한 평민도 포함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심한 경우 부채를 갚지 않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노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어.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외권법에 보면 빚을 갚지 않고 하면 노예가 돼요. 채무 노예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중에 솔론이 이제 해결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농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무역과 상공의 발달, 상인과 성박 소유자, 직물과 도자기업, 그 다음에 그 부가 심을 증가했고 선원과 하역 인부 주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들 도시의 평민들은 지지층 귀족인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귀족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민사회 대주는 중장 보병이 이제 등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8세기 때 폴리스가 형성됐죠. 근데 이제 폴리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와 뭐가 이제 모국하고 그 다음에 신민도시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모국과 신민도시는 이제 뭐냐면 교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니디아 있죠. 니디아의 화폐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 그러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항상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은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했겠죠. 부유한 평민들. 그 다음에 빈곤한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자, 부유한 평민들은 여기에 이제 언급됐던 것들 상인, 선박 소유자, 직물, 도자기업, 금세공업자 등등이고 빈민들은 대표적인 게 몰락한 소농민들 등등이겠죠. 그래서 이들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또 누구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냐면 그다음 귀족 계급들과 갈등이 또 일어나요. 네. 왜냐면 부유한 평민들은 이제 뭐죠? 요 뒤에 얘기했지만 중장보병을 통해서 뭐냐면 무장을 하죠. 그래서 이 중장보병이 귀족들의 기사 계급에 보다는 점점 이게 원래 중요시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어디로 넘어가? 중장보병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에 가서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이 정치적 권리를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줄 리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하고 부유한 평민 간에 어떤 정치적 갈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과 또 빈민 간에 어떤 사회적 갈등도 일어났겠죠. 이들은 이제 뭐 노예도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적 갈등도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정치적 분열돼 있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혼란스럽죠. 폴리스가 이걸 통합을 해야 될 거냐? 개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BC 6세기 때 주전된 그 솔론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조그만 예전에는 이제 그 중소 농민들이 땅을 나눠 가지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대농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재배하는 것은 밀이나 곡식이 아니라 주로 뭐냐면 포도나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재배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을 어떻게 확보해야 곡물 확보가 아테네의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사회적 변화들. 자, 평민 세력의 대두는 사회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전수의 변화 또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말에 늦어도 7세기 전반기까지 중장 보병층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팔랑크스라는 것들이 하죠.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대신에 점점 중심이 주적이 뭘로 들어가죠? 보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들은 청동제 헬멧과 훈과 정강이 박씨를 입고 원형방패에서 장창을 들고 단검을 지닌 보병은 밀집대형 형태로 싸우게 되는데 대개 보면 보병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적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싸우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밀집된 형태로 해갖고 조직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이 조직력을 밀어붙여갖고 뭐냐면 기병도 격파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격파되고 밀집된 형태가 어떤 건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거기
제가 예전에 아이고 이게 왜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어제 뺏겨왔는데, 자, 여기 밀집 대형 있죠? 자, 여기에 장창이 있어요. 장창 쭉. 예, 그 장창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 장창을 쫙 나열되고, 그 다음에 장창과 함께 모두 있는 단검이 있어. 왜냐면 이제, 근접점 할 경우에 단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방패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대열을 맞춰서 쭉 하는데, 여기에서 조직력이 중요한데, 반을 맞춰서 쭉 가는 거야. 라인 배치라고 하죠? 쭉. 라인을 짜고 지출하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하살이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위로 올려요. 그래서 하살 맞고 그 다음에 기병이 돌격하잖아요. 기병이 돌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장창을 쫙 나열해. 그래가지고 기병들을 앞에서 목을 찌르고 죽이죠. 그런데 기병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죽이는 거야. 말이 이제 뭐냐면 목에 장창을 찌르고 쓰러지면 기병들이 되게 두꺼운 그 갑옷 입고 있잖아. 잘 못 일어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칼을 빼들고 단검을 꺼들고 기병을 이제 찔러 죽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밀집 대형 형태고 이걸 팔랑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리스의 주요 전술 형태였고 나중에 또 로마까지 넘어가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창기 귀족 중심, 기소 중심의 대신에 이제는 도시의 농촌의 중상층 이상의 유사 시민들이 국방력이 주력되면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큼 뭐도 높다? 정치적 방어권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 정치에 타격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참주족 그 뒤에 이제 이러면서 점점 정치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 서양의 그 뒤에 역사도 똑같아. 서양 역사는 뭐예요? 내가 피를 흘린 만큼 전쟁에서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서양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뭐냐면 정치 권리 얻게 되잖아요.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 왜 얻게 돼? 1차 세계대전 때 군수공장에 그런 데서 뭐냐면 남자들 빈자리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총알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뭘 얻게 된 거야? 정치의 권리를 얻게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3세계 우리나라면 우리 같이 이제 여성들은 어떻게 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서양의 여성들이 해놓은 거를 그 독립하면서 이제 이식한 거죠. 그냥 서양의 제도를. 자, 하여튼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병은 적어도 4년 이상 두껍고 긴 밀집대를 이루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유한 귀족들은 아직도 말을 타고 출전했으나 싸움터에 이르면 말을 내려 이제 밀집대 이동이 되었다. 중무장 비용은 각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유산 시민들에게 한정됐다. 왜냐하면 이 중무장 정도 하려면 물론 기병보다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일단 돈은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갑옷이나 창이라든지 방패 먹을 거 다 자기가 싸들고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귀족만의 전투의 주요로서 폴리스에 지켰던 시대는 지나고 도시와 농촌의 중상층 이상의 유산 시민이 국방의 주력이 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전세면 사회경제 변화와 더불어 평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아라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제 솔론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